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렸다. 새벽 4시. 이 고급스러운 병원 VIP 병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박은채는 희미하게 비치는 창밖을 응시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곧 동이 틀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의 심장은 절박하게 무언가를 갈구했다. 그러나 그 갈망은 곧 차가운 현실의 칼날에 베어졌다. 그녀의 옆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남자는 강진우, J-그룹의 젊은 CEO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어젯밤 그는 그녀에게 난임 시술 성공을 축하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거짓이었다.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독이 숨어 있었다. 오늘 이른 아침 그는 그녀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참이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진우의 비서인 김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항상 진우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남자였다. 민준은 진우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은채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잠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전날 저녁부터 느껴진 불안감은 그녀를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두지 않았다. 회장님, 다 준비되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채의 귓께는 선명하게 들렸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다. 그는 은채를 스쳐 지나가며 잠시 멈칫했지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 은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연민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냉혹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병실을 나섰고 민준이 그를 뒤따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은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불을 걷어내자 시술 후유증으로 약간 부어오른 아랫배가 드러났다. 아직 생명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작은 존재였지만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이 아이를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견뎌냈다. 수없이 많은 주사 바늘과 고통스러운 시술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 위기에 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진우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은채는 침대 끝에 앉아 그들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 씨, 진우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 같았다. 이혼 서류입니다. 오늘 중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겁니다.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설마 난임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자신에게 이런 잔인한 통보를 할 줄이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아이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 아이는 없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어젯밤 시술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성공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에 분명 성공했다고. 진우는 비웃듯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필요했던 건 명분이었으니까. J그룹의 후계자는 완벽한 혈통을 통해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은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을 했는지, 그녀를 얼마나 철저히 이용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시술들을 견뎌내는 동안 그는 뒤에서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당신은... 은채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사모님,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혼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가져왔습니다. 충분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은채는 그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 몇 푼 던져주고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난 당신의 더러운 돈 필요 없어. 난 당신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 은채는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은 진행됩니다. 다만 절차만 복잡해질 뿐이죠. 당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KJ그룹을 상대로 싸우게 되면 당신의 삶만 더 피폐해질 거예요.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은채는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의 곁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는 고아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당장 나가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은채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진우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든 서류 준비해서 연락하세요. 은채 씨가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들은 병실을 떠났다. 은채는 침대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에 대한 희망,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다. 며칠 후 은채는 칼먼파치 그룹 소유의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 조치되었다. 그녀의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가 살던 저택은 물론 그녀의 모든 흔적이 지워졌다. 그녀는 쫓겨나듯이 거리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변호사가 억지로 쥐어준 약간의 현금만이 들려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그녀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이던 그녀는 어느새 허름한 기차역 앞에 서 있었다. 플랫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늦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 기차나 타고 이 도시를 떠나고 싶었다. 이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플랫폼 구석에서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인가? 길을 잃은 듯 보이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모르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할머니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내 고향으로 가지 않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지. 아가씨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야. 은채는 할머니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절망적인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다. 미지의 곳으로 떠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 같았다. 네, 가고 싶어요. 은채는 힘없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은채를 기차에 태웠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창밖의 풍경은 점차 도시의 화려함을 벗어나 푸른 들판과 산으로 바뀌어 갔다. 은채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기차가 멈춰선 곳은 작은 시골역이었다. 할머니와 은채는 기차에서 내렸다. 새벽 공기는 맑고 신선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은채를 데리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길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담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은채를 감쌌다. 할머니는 은채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은채는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우의 배신,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깊고 현명해 보였다. 아가씨, 세상은 때론 잔인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항상 존재한단다. 중요한 건 그 빛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이지. 할머니는 은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며 말했다. 이곳에서 쉬어가렴.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렴. 이곳은 아가씨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은채는 할머니의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잠결에 누군가 그녀의 손을 핥는 느낌에 눈을 떴다. 커다란 눈망울의 누렁이 한 마리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그녀에게 애교를 부렸다. 은채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스며들었다. 이 녀석 이름은 방이다. 몇 년 전부터 이 집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친구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방은 은채의 곁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다. 은채는 방의 눈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다. 마치 녀석이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은채는 문득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와 방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은채는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농사일을 배우고 밭을 갈고 씨앗을 심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졌다. 도시의 복잡함과 강진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치유가 되었다. 할머니는 은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약초를 구별하는 법, 자연의 지혜,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할머니는 특히 사업과 투자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마다 할머니는 은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시장의 흐름과 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곤 했다. 은채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아가씨, 세상은 항상 변한단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해.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지. 할머니의 가르침은 은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밤이 되면 은채는 방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다. 그녀는 별을 보며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더 이상 그녀를 갉아먹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복수하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다졌다. 그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녀는 절대로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그는 그녀를 평가절하했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는 잠재된 힘이 있었다. 할머니의 지혜와 방의 존재는 그녀가 그 힘을 깨닫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았다. 박은채가 시골 마을에 온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잔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은지씨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단단함이 새겨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은 슬픔과 함께 강렬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지혜와 가르침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했다. 할머니의 농장은 더 이상 그저 낡은 시골집이 아니었다. 은채의 손길이 닿으면서 할머니의 오랜 꿈이었던 유기농 농산물 브랜드 자연의 품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은채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자연의 순리와 경제 원리를 접목하여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브랜딩까지 모든 과정을 혁신했다. 그녀는 시장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탁월한 직관을 발휘했고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은지야, 너는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사업가의 눈이란다. 할머니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은채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숫자를 보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흐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프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그녀가 강진우에게 버려진 후 깨달은 자신도 몰랐던 특별한 능력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경제적 흐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능력이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매일 새벽, 은채는 방과 함께 마을 뒷산을 올랐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방은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은채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고 그녀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면 맑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마치 답을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방은 은채가 도시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녀석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따뜻한 존재감은 은채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어느 날, 은채는 할머니의 낡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할머니가 젊었을 적 찍은 사진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에는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삶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한때 서울에서 큰 사업을 했었고 당시 KJ그룹의 선대 회장과 사업적으로 얽혀 큰 손해를 입었던 과거가 있었다. 할머니는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KJ그룹의 불투명한 거래 방식과 권력 남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은채는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다. 할머니와 자신 사이에 이런 기묘한 인연이 얽혀 있을 줄이야.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고
KJ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의로운 싸움이 될 터였다. 그날 이후 은채는 할머니에게 KJ그룹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물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은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KJ그룹의 선대 회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할머니의 기술과 자금을 교묘하게 가로챘고 심지어 할머니가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소중한 동업자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까지 일어났다. 그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지.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은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진우의 냉혹함이 그의 가문에서 대물림된 것임을 깨달았다. 분노가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다. 그녀는 복수를 더욱 치밀하게 계획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은채는 할머니 몰래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 경제, 법률, 기업 분석에 대한 지식을 닥치는 대로 흡수했다. 그녀의 탁월한 이해력과 집중력은 놀라웠다. 그녀는 복잡한 회계 장부를 단숨에 분석하고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기업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특히 KJ그룹의 재무 구조와 경영 방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숨겨진 비자금, 위장 계열사,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들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방은 언제나 은채의 곁을 지켰다. 은채가 노트북 앞에 앉아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할 때면 방은 조용히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잠을 잤다. 때로는 은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좌절할 때면 방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컹컹 지저댔다. 마치 그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답은 가까이에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한 번은 은채가 KJ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을 때였다. 방이 갑자기 책상 위로 뛰어올라 은채가 보고 있던 서류 중 한 장을 앞발로 툭 건드렸다. 그 서류는 KJ그룹의 오래된 자회사 중 하나인 태성물산의 등기부 등본이었다. 은채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방이 계속해서 그 서류를 쳐다보며 낑낑거리는 것을 보고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다. 태성물산, 왜 넌 이 회사를 보고 있는 거야? 은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등기부 등본 한 구석에 작게 인쇄된 이름이 들어왔다. 김민준. 강진우의 비서 이름이었다. 은채는 깜짝 놀랐다. 왜 강진우의 비서 이름이 KJ그룹의 자회사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는 거지? 그것도 대리인도 아닌 개인 주주의 이름으로. 그녀는 곧장 태성물산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성물산은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K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KJ그룹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방의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 중요한 단서를 놓칠 뻔했다. 고마워. 방,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은채는 방을 꼭 안아주었다. 방은 기분이 좋은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은채는 할머니의 농장 운영을 돕는 틈틈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지혜와 자신의 타고난 직관을 결합하여 작은 시드머니를 불려나갔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예측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주식시장의 미세한 파동을 읽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은 기적처럼 큰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익명으로 활동했다. 은지라는 이름으로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 그녀의 투자 방식은 대담하면서도 신중했고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미스터리 투자자라는 별명으로 증권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은채의 놀라운 성장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너는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은지야, 네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더 큰 곳에서 펼쳐야 해.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네가 이룬 모든 것은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은채는 할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박은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으며 복수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우에 대한 증오가 불타올랐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어느 날 은채는 할머니에게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 이곳은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방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녀석은 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테니. 방은 은채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은채는 방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존재. 강인한 여인 박은채가 아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윤서연으로서 그녀의 귀환은 곧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차가웠다. 5년 만에 다시 마주한 도시는 박은채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 박은채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최고급 세단에 뒷좌석에 앉은 그녀의 옆에는 듬직한 방이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방은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그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비밀스러운 지킴이였다. 윤서연, 즉 박은채는 이미 서울로 돌아오기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녀는 너 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서 미스터리한 거물 투자자로 명성이 자자했다. 누구도 그녀의 얼굴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손대는 투자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그녀는 이 익명성을 철저히 이용하며 자신의 존재를 베일에 가려두었다. 너 캐피탈의 사무실은 서울 최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이자 강진우와 KJ그룹을 향한 복수의 전초기지였다. 그녀의 비서실장인 이현수는 그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며 모든 일정을 관리했다. 이현수는 젊지만 유능하고 냉철한 인물로 그녀의 복수 계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회장님, KJ그룹 관련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재무 및 경영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수는 두툼한 서류철을 그녀의 책상에 놓았다. 서연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다. 강진우의 얼굴 사진이 첫 페이지에 박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은 복수심의 표출이었다. 예상대로군요. 재무구조는 겉보기에 탄탄해 보이지만 깊이 파고들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다. 김민준의 태성물산은 여전히 비자금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겠죠. 네, 회장님. 현재 태성물산은 KJ그룹의 해외 투자 명목으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핵심 고리는 파악했습니다. 현수가 보고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시골 마을에서 방의 도움으로 김민준과 태성물산의 관계를 알아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5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태성물산입니다. 그들의 비자금 흐름을 막고 KJ그룹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은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은 냉철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와 K그룹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할 참이었다. 첫 번째 공식적인 등장은 자선 경매 행사였다. KJ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였기에 강진우 역시 참석할 터였다. 서연은 그와의 재회를 위해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칙칙한 옷을 입고 고통에 찌들어 있던 박은채가 아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검은 장미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로 주변 공기를 압도하는 듯한 아우라를 풍겼다. 경매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너 캐피탈의 회장이라고 얼굴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되었다. 서연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VIP 테이블에서 KG그룹의 임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는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진우의 눈빛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쳤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움과 알 수 없는 분위기에 매료된 듯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이 버린 박은채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천천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강진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접근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너 캐피탈 윤서연입니다. KJ그룹의 강진우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악수 요청에 진우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에 그는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 회장님,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군요. 워낙 베일에 쌓인 분이셔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진우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서연을 탐색하고 있었다. 호기심은 때로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죠. 강 회장님.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강진우가 낙찰받으려 하는 작품마다 번번이 그보다 높은 가격을 불러 그를 좌절시켰다. 진우는 그녀의 행동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을 견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가? 그는 의문과 함께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키워갔다. 경매 마지막 순서로 아주 오래된 조선시대의 도자기가 나왔다. KJ그룹 선대 회장이 탐내던 유물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강진우는 이 작품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는 듯이 높은 가격을 불렀다. 서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진우가 부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작품을 가로챘다. 낙찰 50억 원. 윤서연 회장님께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술렁거렸다. 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연을 노려봤다. 윤 회장님,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제 눈에는 이 작품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치 투자는 저의 신념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진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했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조용히 경매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복수의 서막이 성공적으로 올랐다는 만족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번졌다. 강진우는 이미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녀가 휘두를 칼날의 예리함도 상상하지 못할 터였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KJ그룹과 관련된 여러 소규모 기업들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묘해서 누구도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파문이 일듯 KJ그룹을 둘러싼 시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성물산이었다. 서연은 태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정밀 분석하여 숨겨진 부채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찾아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태성물산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대한 제보를 흘렸다. 동시에 언론에는 KJ그룹의 투명하지 못한 해외 투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태성물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의 공격이 거세지자 그는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김민준을 불러 거세게 추궁했다. 태성물산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왜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움직이는 거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처리하는 모든 자금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제보, 누가 감히 KJ그룹을 건드린다는 말인가? 뒤를 철저히 조사해봐.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알아내. 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진우는 태성물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이미 서연이 깔아놓은 덫은 너무나 치밀했다. 그녀는 KJ그룹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KJ그룹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공격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너 캐피탈의 사무실에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방이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다. KJ그룹 계열사 태성물산 불법 자금 조성 의혹으로 압수수색.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시작이었다. 강진우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에너지 삼아 더욱 강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자신이 벌인 박은채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KJ그룹 본사의 25층 회장실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태성물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언론의 포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강진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김민준? 너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진우는 비서실장 김민준에게 삿대질을 했다. 김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무리 뒤를 파봐도 윤곽이 잡히질 않습니다. 제보자의 신원도 불분명하고 너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정말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그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진우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다시 한번 집중했다. 자선 경매에서 자신을 번번이 좌절시키던 그 여자.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알 수 없는 미소는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시감을 안겨주었다. 네오 캐피탈. 윤서연. 진우는 읊조렸다. 그 여자에게 뭔가 있어. 태성물산의 약점을 그렇게 정확히 꿰뚫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 내 주변을 파고드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는 서연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사업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개인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서연이 할머니의 가르침과 방의 도움으로 쌓아 올린 철저한 익명성 전략 덕분이었다. 며칠 후 KJ그룹은 또 다른 타격을 입었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J건설이 수주하려던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다. KJ건설은 이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 수주사는 너 디벨롭먼트라는 신생기업이었다. 그리고 너 디벨롭먼트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너 캐피탈이었다. 이 소식에 진우는 아연실색했다. 그는 즉시 윤서연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를 직접 만나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매수하거나 협박해서라도 자신의 길에서 치워버릴 작정이었다. 서연은 진우의 만남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진우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내심 놀랐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윤 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KJ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아, KJ 건설 안타깝게 되었군요. 하지만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너 디벨롭먼트가 더 나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나은 제안이라고요? 저희 KJ건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이 있습니다. 신생기업이 감히 저희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기술력과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투명한 경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J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 많은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장해왔죠. 이제는 그 그림자가 거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연의 말에 진우는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박은 채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정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박은채는 이미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나약한 여자였다. 이처럼 강력하고 냉철한 여인이 될 수는 없었다. 윤 회장님, 혹시 KJ그룹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최근 저희 그룹에 대한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만. 진우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개인적인 감정이란요.
저는 그저 사업을 할 뿐입니다.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죠. K, J그룹은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것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좋습니다. 윤 회장님. 하지만 KJ그룹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면 어느 쪽이 더 큰 상처를 입을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진우는 경고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회장님,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울 뿐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누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지.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진우가 나간 후 현수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강진우 회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을 뿌리 뽑으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에게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절규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 겁니다. 서연은 KJ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KJ그룹의 협력사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여 거래 관계를 끊도록 유도했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넓었고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KJ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어느 날 은채는 할머니가 언급했던 KJ그룹의 선대 회장에게 희생된 동업자의 유족을 찾기 위해 움직였다.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그 가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와 함께 그들이 남긴 유일한 단서인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동업자 가족이 함께 찍혀 있었다. 특히 그 동업자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 소년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수소문 끝에 은채는 그 소년이 현재 최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준혁은 강직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법률가가 되었다고 했다. 은채는 준혁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해 만남을 제안했다. 최준혁은 익명의 제보가 미심쩍었지만 KJ그룹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남에 응했다. 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서연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너무나 우아하고 강렬한 아우라를 풍겼다. 윤 회장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로? 준혁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서연은 미소 대신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최 변호사님, KJ그룹의 선대 회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특히 최 변호사님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KJ그룹의 계획적인 음모였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서연은 할머니의 일기장 사본과 함께 그녀가 그동안 수집했던 KJ그룹의 비자금 자료 그리고 태성물산 관련 불법 거래 증거들을 준혁에게 내밀었다. 준혁은 서류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가 개발했던 핵심 기술이 어떻게 그날 KJ그룹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조작과 협박이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마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이 모든 것은 KJ그룹의 선대 회장이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강진우는 그들의 추악한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최 변호사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KJ그룹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삶의 전부였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런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토대로 KJ그룹을 고소하고 언론의 진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KJ그룹은 상상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 변호사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더 캐피탈의 모든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할 겁니다. 서연은 준혁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여 불타올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박은채의 복수 계획은 더욱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되었다. 최준혁의 합류는 KJ그룹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강진우를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KJ그룹은 거대한 코끼리처럼 둔했지만 일단 위협을 감지하자 무자비한 방역을 시작했다. 최준혁 변호사가 KJ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강진우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다. 김민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연과 준혁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회장실, 그는 격분한 얼굴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준혁을 막아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든 모두 없애버려. 그리고 너 캐피탈의 윤서연이라는 여자, 그 여자의 뒤를 더 철저히 파헤쳐 내 감히 말해주고 있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그 여자가 있다고.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이미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서연 회장의 개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그녀가 최근 입양한 개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름은 방이라고 합니다. 강진우는 그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방.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윤서연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서연은 준혁과의 공조를 통해 KJ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들은 태성물산의 불법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KJ그룹의 선대 회장이 저질렀던 환경 오염 문제, 노동 착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폐된 사고들까지 밝혀냈다. 준혁은 서연이 제시하는 자료들의 치밀함과 정확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윤 회장님, 이 모든 자료를 어떻게 KJ그룹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혁은 감탄하며 말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최 변호사님, 탐욕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법이죠.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특히 할머니가 언급했던 KJ그룹 선대 회장의 핵심 비자금 통로였던 오래된 폐쇄 법인의 존재는 그녀의 복수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 법인은 이름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하지만 은채는 그 유령 회사 뒤에 숨겨진 비밀 계좌와 불법적인 자금 거래의 흔적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방과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나온 단서를 따라 KJ그룹의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수많은 자료 속에서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낡은 사내보였다. 20년도 더 된 사내보에는 당시 KJ그룹의 기술 혁신을 이끌던 연구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최준혁 변호사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진우의 아버지, 즉 KJ그룹의 선대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있었다. 사진을 자세히 보던 서연의 눈이 멈췄다. 한 연구원의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박은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가 칼 J 그룹의 연구원이었다니.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동업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J 그룹과 얽혀 있었다니. 그녀의 어머니는 J 그룹의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복수심이 꿈틀거렸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배신에 대한 복수를 넘어 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KJ그룹에서 신기술 개발에 참여했었고 그 과정에서 KJ그룹의 불법적인 연구와 기술 탈취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를 고발하려 했지만 KJ그룹의 방해로 좌절되었고 결국 모종의 압력을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고 했다. 그녀가 나중에 얻은 병도 그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KJ그룹을 떠나기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빼돌리려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엄마, 당신도 KJ그룹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군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인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방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서연의 발을 핥았다. 녀석은 서연이 보고 있던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코로 툭툭 밀었다. 그것은 은채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으로 알려진 낡은 손수건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손수건 한 구석에 작게 수놓아진 이니셜 P, E, C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 거의 보이지 않게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그림. 다름 아닌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서연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어릴 적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종종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특히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보여주며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이 손수건. 서연은 손수건을 찢어지도록 잡아당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수건 안쪽에서 얇고 투명한 필름이 나왔다. 필름에는 미세한 글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J그룹의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인 강진우가 저지른 불법적인 경영승계 과정, 비자금 조성, 그리고 은폐된 사고들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핵심 자료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숨겨두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이 자료는 KJ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특히 강진우가 은채를 버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던 그 잔인한 거짓말의 배후에 KJ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난임 시술 실패는 조작된 것이었으며 그녀가 강진호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몸이었다는 진실도 밝혀졌다. KJ그룹은 순수한 혈통의 후계자를 원했지만 그녀가 너무나 강인한 여성이었기에 자신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의 어머니의 한, 할머니의 한, 그리고 그녀 자신의 한이 한데 뒤섞여 폭발했다. 방은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방,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서연은 방을 꼭 끌어안았다. 방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격렬한 감정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KJ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이 필름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정의를 향한 불씨였다. KJ그룹의 심장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강진우는 미친 듯이 방역에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가 아닌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최준혁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일파만파 커져갔고 언론은 연일 KJ그룹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윤서연,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뭐지? 진우는 비서실장 김민준을 노려봤다. 아무리 뒤를 파도 박은채와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박은채가 돌아온 게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설명되지 않아. 김민준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희도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윤서연 회장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모든 과거가 지워져 있습니다. 출신 대학, 가족관계, 심지어 지문조차도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녀의 반려견 방이라는 것과 그녀의 사무실에 언제나 그 개가 함께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박은채가 시골 마을로 떠나기 전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녀의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누렁이. 그는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나약하고 연약했던 박은채가 이처럼 강인하고 무자비한 윤서연이 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김민준이 그녀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KJ그룹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대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필름 속 증거들을 소송에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하나씩 공개하며 KJ그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녀의 계획은 강진우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덫이었다. 준혁은 서연의 뛰어난 통찰력과 치밀한 전략에 감탄했다. 윤 회장님, 어떻게 KCJ그룹의 다음 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십니까? 마치 그들의 머릿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봐 왔으니까요.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KJ그룹은 언론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쳤다. 그들은 서연과 준혁을 탐욕스러운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전을 펼쳤다. K, J그룹과 연루된 언론사들은 서연의 익명성을 공격하며 그녀의 정체를 밝히라고 종용했다. 이러한 여론전 속에서 서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준혁과 상의 끝에 어머니가 남긴 필름 속에서 K, J그룹의 선대 회장과 현 회장인 강진우가 저지른 경영권 승계 비리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증거는 K, J그룹의 핵심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서연은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그녀는 강진우가 한때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당신은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찔렀다. 저는 오늘 KJ그룹이 수십 년간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KJ그룹의 선대 회장과 현 회장 강진우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비자금 조성,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을 짓밟은 만행. 이 모든 것이 저의 손에 있는 이 자료에 명명백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필름 속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K, J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은폐된 사고 보고서, 그리고 강진우가 그녀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거짓말에 대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그녀가 임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J그룹의 계획적인 방해로 인해 아이를 잃게 되었던 진실이 공개되자 장내는 술렁거렸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그럼 박은채 씨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윤 회장님께서 박은채 씨 본인이십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단상 아래에 있던 방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섰다. 방의 따뜻한 청아 맑은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박은채입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고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봤다. 사라진 줄 알았던 KJ그룹 전 회장의 부인이 최고 부자가 되어 돌아와 복수를 선언한 것이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강진우는 자신의 회장실에서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윤서연이 박은채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설마가 사실이 되었다. 자신이 버린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여인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은채, 말도 안 돼. 그녀가 어떻게...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K, J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넘어섰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K, J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언론과 대중은 박은채의 드라마틱한 복수극에 열광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자 탐욕스러운 대기업에 맞서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J그룹의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는 심지어 은채와 준혁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준혁과 함께 사무실에서 다음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며 사무실 전체가 아무르게 잠겼다. 밖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방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윤서연 회장님, 당신의 복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강진우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서연과 준혁은 위험에 처했다. 방은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으르렁거렸다. 공격자들이 다가오자 방은 맹렬하게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몸을 날려 한 남자의 팔을 물어뜯었고 다른 남자에게도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방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서연과 준혁은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방 이쪽이야. 서연은 소리쳤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비상구를 향해 달렸다. 방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공격자들을 막아섰다. 녀석의 몸에는 이미 몇 군데 상처가 나 있었다. 가까스로 비상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서연은 방의 이름을 외쳤다. 방방, 어디 있어? 어둠 속에서 방이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녀석의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방,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방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방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다. 강진우에게, 그리고 KH그룹에게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복수심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진우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박은채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방의 부상으로 인한 분노는 그녀의 냉철한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KJ그룹은 사면촉에 몰렸다. 박은채의 폭로와 최준혁 변호사의 소송,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전방위적인 조사는 KJ그룹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들어갔다. 협력사들은 줄줄이 등을 돌렸다. 강진우의 오만한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는 연일 KJ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KJ그룹 강진우 회장, 경영권 승계 비리 혐의로 검찰 소환 임박. 박은채 전 회장 부인, KJ그룹 비리 결정적 증거 제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회장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은채 회장에게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계획도 이미 들통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박은채가 이토록 강한 존재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버리신 박은채 회장님이십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님께서 아시던 나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진우의 곁을 지켰지만 그의 탐욕과 비정함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을 노려봤다. 배신자인가? 너까지 나를 등지는 건가? 저는 회장님께 마지막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속죄하십시오. 그게 그나마 회장님께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민준은 진심으로 조언했다.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배했다. 아니,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K. J그룹은 내 것이야.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KJ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주주총회는 KJ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다. 강진우는 마지막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박은채는 이미 주요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였다. 총회장 안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시선은 단상에 오르는 박은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최준혁 변호사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여전히 약간 절뚝거렸지만 늠름한 모습의 방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의 존재는 은채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은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총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5년 전 저는 이 자리에 한 남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려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인간으로서 가장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KJ그룹에 숨겨진 모든 비리를 밝히고 저에게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진우가 자신을 버린 이유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K4A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밝혔다. 그녀의 임신 시도 실패는 강진우와 KJ그룹의 계획적인 조작이었고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완벽한 몸이었다는 의사의 진단서까지 공개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필름 속 증거들은 강진우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KJ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명명백백히 드러냈다. 총회장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강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단상 위 은채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강진우 회장님, 당신은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었습니다. 바로 복수심과 진실을 향한 열망입니다. 당신은 저를 평가절하했지만 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은채의 말은 비수처럼 강진우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총회는 은채의 승리로 끝났다. 강진우는 회장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은 그를 즉시 체포했다. 김민주는 그가 KJ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했음을 자백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KJ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강진우와 그의 가문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법정에서 강진우는 무기력하게 자신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탐욕이 아닌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박은채가 어떤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채는 홀로 법정을 나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했던 유일한 목표가 사라진 것이다. 그때 방이 그녀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다. 은채는 방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 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복수심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복수의 칼날이 거두어진 후 박은채의 삶에는 묘한 공허함이 찾아왔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를 지탱했던 유일한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느껴졌다. J-그룹의 몰락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박은채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관심 속에 놓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진정한 평온을 갈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돌아가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방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옆을 든든하게 지켰다. 방의 다리 상처는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움의 상징이었다. 할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은 할머니의 한옥마당에서 은채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했다. 할머니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잘했다. 우리 은지, 네가 해냈구나. 이제 마음 편히 쉬렴. 은채는 할머니에게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강진우의 몰락, K-J그룹의 해체,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필름 속 진실까지. 할머니는 은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게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그녀는 다시 할머니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했다. 도시의 복잡한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방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채웠다. 그녀는 방과 함께 마을 뒷산을 오르며 과거의 아픔을 서서히 놓아주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흔적이 되었다. 어느 날 최준혁 변호사가 마을로 은채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윤 회장님, 아니 은채 씨, KJ그룹의 해체 이후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장을 은채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는 새로운 목표를 찾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공익을 위한 봉사로 확장되었다. 박은채는 KJ그룹의
자녀 자산과 자신이 이룬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새로운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 KJ그룹의 피해자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직접 재단의 활동에 참여하며 과거의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미스터리한 거물 투자자 윤서연은 이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박은채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재단 활동 중 우연히 KA그룹에 의해 꿈을 이뤘던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본 은채는 그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후원했다. 그들의 작품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예술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은채는 자신을 보았다. 방은 재단 활동을 하는 은채의 곁을 항상 지켰다. 녀석은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특히 아이들은 방을 무척 좋아했다. 방은 지쳐있는 은채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그녀가 놓치고 있던 작은 행복들을 일깨워 주었다. 방의 변함없는 충성심과 따뜻한 존재감은 은채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어느 날 은채는 할머니와 방과 함께 농장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으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강진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뒤늦게 박은채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은채는 그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과거 속에 묻어두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은채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의 박은채이자 윤서연이었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박은채였다. 그녀는 강진우의 오만함과 탐욕에 맞서 싸워 이겼다. 그리고 그 승리의 대가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이 아닌 사랑과 연대로 이루어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방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히 이어질 아름다운 동행이었다.